1400년 동안 이어진 콩고금이라든지 또 350년 동안 이어진 미쓰이 가문이라든지 예. 요런 가문들이 어찌 보면 예외적인 것일 수도 있다. 100년 넘는 기업이 1%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일본의 오래된 기업이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에도 시대 일본의 이 기업들, 상인 가문, 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업에 도전해서 가게를 열고 망해가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남아있는 정말 거상들 가문 몇 개를 보고 전체 상인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실제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그리게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한국외대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 시작한 일본 정독 시리즈 지난 1회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상 일본 정독 시리즈는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일본의 그 상업 중심의 자본주의가 시작됐는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 시장을 이어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일본에서 어떻게 금융시장이 만들어지고 또 금융 중심의 자본가가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이창민 교수님, 그렇죠? 예. 네. 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업 자본, 예. 이제 산업이 이제 막 생기고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고 은행 제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민법 상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근대적인 어떤 그런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예.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거다.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또 배워 보죠. 사무라이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을 다 쓰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농민들도 이제 컨트롤을 했는데 보통 농민 컨트롤 할 때 이제 이 기록을 보면 백성에 대해서는 이카사즈 코로사즈 이런 말이 나와요. 이카사즈 코로사즈. 네, 이거는 살지도 말고 죽이지도 마라 백성은. 네, 아,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거두면 도망가거나 죽거나 해서 세금 거둘 곳이 그러지 말고. 없어지는데 또 너무 안 거두면 잉여가 생겨서 딴짓을 할 수 있으니 근근히 먹고 살 만큼 거둬라. 이게 이제 있고 그게 요즘 그 회사에서도 월급을 딱 그렇게 줍니다. 이카사즈 코로사즈. 네. 그래서 이제 뭐 농민들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됐고 그리고 이제 토지를 매매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토지를 매매하면 부자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예. 아예 이제 그런 걸 원천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상품 작물 재배도 원천 차단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열심히 일하는 동기는 많이 줄어들었을 그렇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몰래 상품 작물을 이제 재배하긴 본능이지, 하는데 인간의. 네. 알바는 본능이죠.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분할 상속을 못하게 했어요. 장자한테만 주는 겁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분할 상속은 당시에 이제 토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제 매매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네. 몇 대만 내려가면 이 토지가 굉장히 영세하게 돼서 쪼개지죠 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영세 농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예 이제 분할 상속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상속 못 받은 둘째나 셋째 장자가 나중에 이제 아들들은 가독 상속이라고 그 장자가 생활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삼촌 큰아버지가 쌀 보내주고. 네네. 그렇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뒤에 가면 이게 조금 바뀌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랬고요. 요렇게 이제 사농공상 신분제도 하에서 사가 이제 무사고 농민, 그러니까 사무라이하고 농민은 철저하게 컨트롤해서 이 자본이 축적 안 되도록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여기서 빠져나간 게 이제 상인입니다. 수공업자하고 특히 상인. 상인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마구치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유한 상인의 일부고 점포의 그 입구 사이즈로 가지고 세금 내는 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고 사실상 이 당시는 상설 점포보다는 정기시의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떠돌아다니는 상인을 잡아다가 세금을 그러네. 지금으로 치면 프리랜서네. 네, 물리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운조킹, 묘가킹 이런 세금 항목들은 많았는데 사실상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러네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이제 상인들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하나 이제 됐습니다. 일단. 네, 네. 그래서 기왕이면 똑같이 고생할 거면 장사를 하자. 세금이 네. 적으니까. 세금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네. 그 가운데 이제 상인들이 이제 화폐 경제와 쌀보니 제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요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예. 이 화폐 경제는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당시에 이렇게 세 가지 화폐를 유통을 시켰어요. 셋 다 일본 화폐예요? 네네. 그럼 맨 왼쪽이 금, 은, 동입니다. 근데 여기 금화는 이제 코방이라고 해가지고 예. 요거 한 장이 지금 우리 가치로 하면 한 40만 원 됩니다. 요거 한 장이. 네, 네. 가운데 이제 은화는 요거는 크기가 제각각이잖아요. 요거는 그때 천칭에 달아서 쓰는 화폐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크기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제각각이고 덩어리로 이제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작은 거는 2, 3만 원짜리, 큰 거는 한 2,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네. 맨 오른쪽은 이제 이거 이제 제니라고 해서 동화인데 이제 제니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가치로 하면 한 2, 300원.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잔돈으로 이제 쓰는 거. 유통을 하는데 요 세 개 화폐 말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 지방 정부 법마다 화폐 지폐를 따로 또 발행을 했어요. 번찰이라고. 요게 한 2,000 종류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역 화폐랑 비슷하네요. 네, 지역 화폐나 상품권이랑 비슷한 건데 예. 요게 이제 서로 그 지역을 넘어가면 쓸 수가 없어요. 네. 요거를 교환해 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환전상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이 금, 은이 이제 매일매일 이 변동 환율제로 변하기 때문에 예. 요거 이제 환전도 해줘야 되고 또 지역별로 금화를 많이 쓰는 지역과 은화를 많이 쓰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전상이 그걸 하면서 나중에 이제 환전상이 예금도 받고 요 지방 다이묘들한테 대출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금융업으로 성장을 한 건데 네. 대표적인 이제 이 환전상 가문이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1700년대 대표적인 환전상 가문이 도쿄에는 이제 미쓰이라는 가문이 환전상으로 아주 부를 축적을 했고 예. 또 이제 오사카 지역에는 고노이케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요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400년 전에 이제 환전상 가문인데 요게 지금 일본의 3대 메가뱅크가 있거든요. 예. 미쓰비시 UFJ, 뭐 미쓰이 스미토모, 미즈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 빨간색 미쓰이 UFJ가 요 코노이케가요. 코노이케 가문이 나중에 이제 상화은행이 되고 요게 UFJ 은행이 돼서 요게 미쓰비시 UFJ로 명맥이 이어지거든요. 3대 은행 중에 하나로. 예, 예. 그 색깔이 이제 똑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쿄의 미쓰이 이 가문은 미쓰이 스미토모 지금의 네. 요 이렇게 은행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 처음에 이제 환전상으로 시작해서 요게 이제 은행이었고 요게 이제 지금의 이제 은행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제 되는 거고. 저게 환전이 저게 별게 아닌데 그 업 근데 자체는 이제 큰 돈이 좀 사실은 필요한가 봐요, 그죠? 정보를 쥐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환전상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 환율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이제 또 다른 대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은행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야. 또 하나 이제 쌀보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보니 제도라고 하잖아요. 네. 금보니 제도는 이제 금을 은행에 맡기고 보관증을 끊어서 금을 돈처럼 쓰는. 그렇죠. 그 보관증으로 교환도 하고 가치 저장도 하고 해서 예. 그게 지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금보니 제도, 금태환 지폐잖아요. 근데 쌀보니 제도는 똑같이 이제 쌀을 창고에 맡기고 그 보관증을 끊어서 그게 가치 돈처럼 쓴다. 그렇죠. 돈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교환의 수단도 되는 건데 상킨코타이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 이 각 지방의 영주들, 번주들이 다이묘들이 이제 쌀을 연공미를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1년은 자기 영지에서 살고 1년은 이제 수도 에도로 가서 이제 써야 되잖아요. 예. 그 쌀을 엄청나게 많은 쌀을 싣고 갈 수가 매년 없으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쌀을 누군가 사주고 그걸 뭐 현금으로 주든지 그 처분해야 될 시장이 필요한데 그 시장이 오사카에 생깁니다. 오사카에 전국 규모의 쌀 시장이 엄청나게 큰 쌀 시장이 생겨요. 그럼 난 이 쌀을 팔아서 도쿄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받아가겠다. 여기에 이제 초록색, 뭐 보라색, 파란색인데 여기 해운업자들이 생기거든요. 예. 이 쌀을 오사카로 싣고 가는 와서. 해운업자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 다이묘들이 쌀을 해운업자한테 수수료를 주고 오사카까지 싣게 해서 그 오사카까지 싣고 가면 이제 거기서 처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하면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 추수를 해서 한 10월 달 정도부터 이제 곧 실어 나르거든요. 예. 그럼 이제 다이묘 이 영주들이 오사카에 크라야시키라고 하는 창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창고까지 다 싣고 갑니다. 예. 그럼 거기 가면 미국 상인이 그 쌀을 낙찰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낙찰 대금을 주겠죠. 그래서 그 낙찰 대금을 받으면 그거는 일부는 이제 영지로 보내고 일부는 저 집사람과 애들이 사는 에도로 보내고 생활비. 그래 예. 생활비로 보내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상킹 코타 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밑에 무사들 월급도 주고 예,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요 미국 상인이에요. 미국 상인이 요 증거 요 쌀을 이제 낙찰을 받으면 이 대금을 지불하고 쌀을 현물로 받는 게 아니고 네. 증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창고에 그대로 두고 쌀 보관증을 받아요. 네. 예, 그 보관증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코메티키테라고 하는 건데 이거 쌀 증권인데 예. 관리번호, 발행 연월도 있고 뭐 누가 발행했고 낙찰은 누가 받았고 이런 정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액면가가 10석짜리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쌀 1,500kg하고 교환 가능한. 네. 요거를 요 상인이 이제 가지고 그럼 저 발행은 누가 합니까? 발행은 이 창고업자가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죠. 그 다이묘가 다이묘의 창고니까 예. 그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증권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쌀을 내주겠다. 아하. 네, 그러니까 쌀을 미국 상인이 낙찰 받는데 바로 쌀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쌀은 거기다 보관을 하고 쌀 보관증을 이제 끊는 거예요. 증권으로. 네네. 예, 예. 그래서 요거를 근데 나중에 이제 쌀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요 보관증, 요 증권을 사가지고 네. 쌀로 교환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유통을 시키면 되고 네. 사실 이거보다 더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됐던 거는 요 쌀 증권 자체가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저게 됩니다. 돈처럼 쓰였겠네요. 네, 그게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돼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이 이제 변동을 합니다. 증권 가격이. 저 가격도. 네네, 요 가격이 변동을 하는데. 저 화폐 그 자체는 아니지만 거의 돈 가치로.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돈 필요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저렇게 발행하고 그렇죠.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돈을 그렇죠. 받아서 삼성전자 직원들 월급을 맞습니다. 주고 예. 낙찰 받은 저 사람은 저거 갖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네네네. 돈 필요하면 뭐 가져가고.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그 증권 이게 이제 브로커 역할을 이제 미국 상인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전매를 해서 거래가 시장에서 되는데 이 장이 매일매일 서요. 저 쌀 보관증 장이 10시에 개장해서 12시에 닫습니다. 하루에 2시간 동안. 중개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시장에. 야, 똑같네. 저 증권거래소 하고. 이게 손바닥이 이제 판다는 거고요. 손등을 보이면 산다는 뜻입니다. 판다, 산다고 이제 숫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상인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 여기 수수료 주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증권 거래가 됩니다. 근데 쌀 보관증을 그죠? 지금으로 치면 진짜 주식 시장이네요. 예, 주식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증권 보시면 1,500kg짜리 보관증이잖아요. 단위가 너무 싶었어요. 크잖아요. 맞아요. 네. 단위가 너무 크니까 액면 분할해야지. 분할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선물 시장으로 이게 이제 더 선물 시장 거래가 더 커지거든요. 할 건 다 했구나. 예, 선물 시장은 아까 이제 요 쌀증권 거래소가 오전 10시에 개장해서 12시에 닫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2시간 하는데 선물 시장은 2시간 더 빨리 열어요. 오전 8시에 열어서 오후 이제 2시에 닫습니다. 4시간 동안. 양쪽을 좀 더 하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개장하고요. 재밌는 게 요 선물 시장이 이 거래를 하고 나서 이 만기일에 도달하면 쌀을 현물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차액 정산만 하겠죠. 예, 차액 정산을 하는데 반대 거래를 해가지고 네. 차액 정산을 하는데 이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환전상한테 예치금을 맡기고 예금을 하고 거기 이제 장부상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선물 시장이 똑같아요. 선물 계좌 보면 맞습니다. 숫자로 돈을 벌고 아까 하죠. 그 증권 거래도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환전상의 장부에서 거래를 하고 여기 선물 거래도 이제 반대 매매를 해서 환전상 잠깐 반대 매매를 하니까 이제 증거금이 훨씬 조금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오사카 이제 도지마 쌀 시장이 이제 이름이 도지마 쌀 시장인데 네. 백화점 가면 이제 도지마 롤이라고 파는 데 있거든요. 그 도지마가 이 도지마인데요. 아, 네네. 이 도지마 쌀 시장 그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쌀가마니가 없잖아요. 예. 이게 선물 시장입니다. 아, 쌀 선물 시장인데. 시장이라서 이 쌀가마니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그림 보고 아니 왜 쌀 시장 그림인데 쌀이 없냐고. 증서로만 서로 거래하는군요. 그렇죠. 네. 저런 파생 상품 시장이 또 있어야 쌀 농사 짓는 분들은 저걸로 이제 해지를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 변동에 이제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이제 정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이 정보를 받아보려면은 뭔가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자료에서 이제 왼편에 보이는 게 매일매일 이제 발행했던 일종의 이제 시황 정보예요. 지금의 뭐 가격,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조야라는 사람들이 요런 일종의 정보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요거를 빨리 받아보기 위해서는 누가 갖다 줘야 되는데 예. 곧 퀵 서비스 업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히캬크라고 하는 퀵 서비스 업체가 일종의 퀵 서비스 업체가 생기는데 그 광고지 치라시가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치라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연중 휴일 사담에 이렇게 쓰는 연중 휴일 쉬는 날이 정월에는 뭐 4일 날 시작해서 15일 쉬고 16일 쉬고 3월에는 뭐 2일, 3일, 10일 쉬고 이렇게 쉬는 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배달 지역이에요. 예. 배달 지역에 어디까지 배달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하루에 한 3차례 그 장 마감할 때마다 이렇게 배달을 이제 해줍니다. 신문을 네네. 하루에 3번을. 네네, 하루에 3번씩. 그런데 문제는 신문으로도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세를 부족하겠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따로 이제 더 요금을 내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깃발통신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요즘 치면 리딩방. 예. 그래서 깃발통신은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업자들이 망원경을 보고 깃발로 위, 아래, 양쪽 흔드는 횟수 이런 걸로 이제 시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암호를 이제 전달을 먼저 받고 다른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사카 시장에서 지금 결정된 시세를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오사카에서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현지 시장에서는 오사카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으면 그렇죠. 빨리 그 정도 흡수해서 현지에서 좀 싸게 거래되면 사들여야 되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속도였냐면 시속 한 700km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착포고 전달 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시장에서 가격 정보가 딱 나오면 한 330km 떨어져 있는 히로시마까지 40분이면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10번 정도 받고 시세 정보를 네네 시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에도 시대는 이렇게 뭐 증권 시장 또 이제 파생 상품 시장도 이제 활발하게 됐고 정보 혁명도 있었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이 금융업자들 환전상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상인보다도 이 환전상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중국에 이제 브로커 역할도 하고 이제 융자도 해주고 지금도 뭐, 기업보다 은행이 돈 더 많이 벌잖아요. 네. 형국이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은행과 증권회사 이런 것들 다 합친 역할을 하면서 이 상인 자본을 이제 축적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고요. 대표적인 환전상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쓰이 가문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가 이제 미쓰이 타카토시라는 사람인데요. 요거 이제 미쓰이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미쓰이가 일본의 이제 3대 재벌, 구재벌 중에 하나고 유명한 가문이니까요. 이름에도 벌써 하이레이트 이자율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예, 타카토시. 예. 고리. 네네, 고리입니다, 고리. 그래서 요 이제 미쓰이 타카토시가 원래 이제 미쓰이 가문이 이제 하급 사무라이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라이가 전쟁이 없으면 뭐 부자가 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말년에 가면 뭐 상인이나 농민이나 비슷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칼을 내려놓고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쓰이 아버지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전당포 하다가 일단 된장 만들어 팔고 술 만들어 팔고 뭐 이런 거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미쓰이 타카토시가 28에 옛날로 치면 좀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갑니다. 근데 장가를 잘 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그 에도 저 거상 가문인 나카가와라는 집안의 장녀하고 결혼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사 미천을 이 처갓집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아, 부잣집 처가에 네, 장가를 네, 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금융업을 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죠. 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52살이 됐을 때, 이 당시 이제 에도에 가장 핫 스팟이 있었는데 네. 가장 그 뭐랄까 패션의 성지 혼마치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목점, 그러니까 기모노 판매점을 열어요. 아. 우리로 치면 이제 한복 판매점. 은행하다가? 네네. 그걸 열면서 이름을 에치고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미츠이의 미츠하고 에치고야의 이제 그 에치가 합쳐져서 미츠코시 백화점이 되거든요. 그 긴자에 가면 미츠코시 백화점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게 네. 이제 이 에치고야 미츠이에서 출발한 겁니다. 한 거고 우리나라에도 미츠코시 백화점의 흔적이 있어요. 그 명동에 가시면 신세계백화점 본점 있잖아요. 예. 그게 미츠코시 백화점 경성점입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원래 때는 예. 그게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미츠이가 그 포목점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좀 독특한 이 상수를 씁니다. 이때는 외상 거래가 일반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1년에 2번 이제 그 대금을 지불하는데 추석 때 하거나 연말에 하거나. 근데 이제 미츠이는 외상 거래 금지, 현찰 박치기만 합니다. 하고 대신 이제 싸게 팔고 그다음에 이 옷감을 끊어서 파는 단위가 있었는데 그 단위 상관없이 달라는 대로 요만큼만 주세요. 요만큼만 네, 주고 네. 귀찮은 거 감수하면서도 네, 현금 그렇게 장사를 해서 현금 했다. 장사했습니다. 현금 장사하다 보니 주변에 이제 동업자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시기 질투와 이제 불만을 사게 되고 왜 너만 남들 안 하는 엉뚱한 거 하느냐 그래가지고 분뇨 테러를 몇 번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혼마치 패션 일본지에서 이제 빠져서 가게도 옮기고 뭐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이 세를 확장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가게가 커지다 보니까 이 외상 거래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단위가 커지면 외상을 주면 사가겠다는 고객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그래서 기왕 이제 이렇게 된 거 본인이 잘하는 금융업하고 결합을 시켜서 그 이 환전상을 이제 결제은행으로 합니다. 이 포목점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모노를 사러 와서 돈이 외상으로. 당장 없어도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은행을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하여금 뭔가 그 이제 결제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네요,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그래서 뭐 포목점도 매출을 올리고 은행도 이자 올리고. 장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전국망을 갖추게 됐고요. 머리 좋은데? 네, 전국망을 갖추게다 보니까 에도 막부도 결제은행으로 이걸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돼요. 원래 큰 은행을 왕실이 이용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다. 그렇죠. 서양에서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이게 에도 저 미츠이가 가문이 공금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 세금 거둔 거 그렇죠. 여기다 맡겨놓을 거고 부를 이제 축적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도 시대에 거상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재벌로 자이바츠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저게 미쓰이 그룹의 시초군요. 네네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미쓰이 같은 경우 이제 35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계속해서 이제 키우면서 이제 계승하는 시스템,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 그거 이제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호코닌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종업원 제도인데, 예. 10살에서 12살짜리 남자애 중에 똘똘한 애들을 뽑아서 네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기술을 가리킵니다. 인턴? 예, 인턴이죠. 그러다가 이제 17살에서 19살이 되면 테다이라고 정직원으로 승진을 시켜요. 네. 그래서 김주임.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을 쌓으면 만토가 됩니다. 네. 30살 중반쯤 돼서. 그럼 이제 만토가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배인이 되든지, 지배인은 이제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 기업을 직접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토 경영이라 그래서 반토한테 맡기든지 네. 아니면 독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독립을 할 때는 노렌와케라고 해서 이 노렌이 뭐냐면은 우리 그 일식집 가거나 그 소바집 가면 앞에 천 걸려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노렌이거든요. 근데 노렌이 앞에 보면 이제 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문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프랜차이즈네. 프랜차이즈. 예. 그래서 노렌을 받아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똑같은 이름을 하나 이제 가게를 차릴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에도 시대는 이제 가독상속이라고 집가자에 우리가 그 감독할 때 독자인데 후계자 중에 장자상속을 하죠. 그래서 장자한테 이거를 물려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인 가문 상가의 고민이 뭐였냐면 장자가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은 애들이 태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려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 둘째나 셋째가 있으면 다행인데 또 그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반토를 양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딸한테 물려주고 반토를 사위로 삼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차피 이제 하나의 성을 쓰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아예 그렇죠. 사위로 드린다. 아예 그냥 사위로 들여서 우리 집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노포라고 해서 신이세가 이제 많잖아요. 이제 신이세 일본 말로 하면 신이세 우리 말로 하면 노포인데. 네. 그래서 뭐 자료를 보면은 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일본이 뭐 33,000개가 넘고 200년 된 기업도 뭐 1,300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일본이 많습니다만 일본에서 이제 제일 오래된 기업, 요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578년에 창업한 이제 콘고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건설 회사인데요. 콩고가 성입니다. 그러니까 콩고 가문에서 하는 기업 이런 뜻인데 제가 이제 요 기업의 그 홈페이지를 이제 캡처를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578년에 시작돼서 그걸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백제에서 3명의 장인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기 578년에 생겼다고요? 서기 578년에. 와, 삼국시대네 진짜. 삼국시대. 네. 예. 백제에서 3명의 장인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중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유중광이라는 기술자가 나중에 왕실로부터 콩고라는 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고 중광이 되는데 중광이 일본어로 시게미츠예요. 그래서 이제 콩고 시게미츠가 이 기업의 시초가 돼서 근데 이 기업은 뭘 했냐면은 절이나 신사를 보수 수리하는 업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000년 이상 이제 40대 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왕실 전속 계약을 맺고 이제 왕실 전속 미야다이크라고 왕실 전속 사찰 수리 전문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뭐 부침 없이 1000년 동안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명치유신을 겪게 되면 이제 이런 전속 계약 다 폐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건설회사로 됐는데 이 콩고구미가 유명해진 계기가 뭐였냐면 1995년에 그 고베 지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베 칸사이 지역에 한 16만 채 정도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요 콩고구미가 건설한 집들은 멀쩡했어요. 내진 설계가 잘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1000년의 역사 콩고구미 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콩고구미가 흔들리면 일본 열도가 흔들린다 뭐 이런 말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콩고구미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일본 기업이 오래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기업의 역사 자체가 짧으니까 뭐 오래 가는 기업이 없을 수도 있고 중간에 막 전쟁도 있고 그렇으니까 그런데 기업이 오래 가는 게 그 말은 경쟁자들이 잘 안 나타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속 계약인데 안 바꾼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 사실 저 여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업자들도 다 할 수 있을 텐데 무슨 특허가 있는 게 아니란 왜 그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그런 게 전문 담당입니다.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1400년 동안 이어진 콩고금이라든지 또 350년 동안 이어진 뭐 미쓰이 가문이라든지 요런 가문들이 어찌 보면 예외적인 것일 수도 있다. 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좀 약간 다른 얘기를 드릴 텐데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 이제 다나카 야스오라고 하는 이제 아마추어 역사가가 이분도 좀 독특한 분이에요. 이 40년 넘게 에도 시대의 그 상인들 명부만 수집하신 분이 있어요.
오. 이분이 80이 넘었는데 40년 동안 이걸 한 겁니다. 상가수첩 수집 전문가. 네, 명단. 네. 예, 명단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런 상인 명부를 여기저기 진품 네. 명품 찾듯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은 예. 거예요. 모아서 오른쪽에 있는 책자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편집했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7만 4천 건 이상의 그 전화번호부처럼 그 상인의 이름, 주소, 뭐 업종, 상가수첩. 기억 연도, 그거를 예. 예, 만든 거예요. 낮은 상가 비동 102호에 네네네. 누구 있고 그거. 요 책이 한 200만 원 정도 넘었는데 7권짜리. 예. 그 제가 이제 예전에 그거 사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 또 입력을 또 시켜가지고 전산화했어요? 네네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뭘 알고 싶으셔서요? 뭘 알고 싶은 건 없었는데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좋긴 네, 하죠. 무슨 네. 뭔가 새로운 게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예.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모든 게 케이스 스터디거든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미쓰이 가문을 연구하고 코노에케 가문을 연구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이 시대의 모든 상인의 역사를 통계화한 연구는 별로 아예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네. 해보니까 언제 개업하고 언제 폐업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그 이제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2년 만에 이제 폐업하는 게 한 11% 되고 3년에서 5년 사이가 한 15%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골고루 이렇게 있으면서 100년 넘는 기업이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그렇게 100년 넘는 기업이 네. 그렇게 많다고 소문이 났죠? 그게 이상한데 평균이 15.7년이에요. 하여튼 한 세대가 안 되는 뜻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저게 된 정상이지 거냐? 사실은. 네네네. 저게 정상이지. 아까 그 미쓰이 있잖아요. 그 미쓰이로 박사 받은 사람이 일본에 아마 수천 명, 뭐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그 기업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네, 박사 네. 학위를 받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가문이 많지 않아요. 몇 개 있습니다. 미쓰이랑 뭐 스미토모, 코노이키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연구를 한 다음에 맨 끝에 이제 결론은 뭐냐. 이렇듯 일본 상인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인 거예요.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본 관련 그 에도 시대 책을 보셔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그렇게 네, 미쓰이 가문. 그러니까 내용은 미쓰이 가문에 대한 연구인데 결론은 그래서 일본의 상인들은 그냥 일반화 시켜버렸다. 일반화시킨 그냥.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평균은 한 15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일본의 오래된 기업이 많은 거는 많잖아요. 예.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보다 시대가 좀 뒤로 갑니다만 30년 이상 이 가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0.0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개 생겨나면 1개 정도 남아요. 네. 그러니까 100개 정도 오래된 기업이 있으면 4,000개 정도가 망했다는 얘기죠. 명면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에도 시대 일본의 이 기업들 상인 가문 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대부분이 중간에 이제 망하고 없어졌는데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살아남은 기업이 많은 것이다. 꽤 있고 우리는 그 기업의 역사만 보다 보니까 일본의 상인이 누구나 다 오래 영속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고. 그럼 일본의 상업의 역사가 길어서 그렇다. 길고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업에 도전해서 가게를 열고 오히려. 망해가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대가 네네.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경쟁력이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코끼리 뼈를 주고 코끼리 그림 그려보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끼리 뼈를 주고 코끼리 이게 무슨 동물이었는지 그림 그려봐라라고 하면 코를 다 못 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코에는 뼈가 없으니까. 아하.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아있는 정말 거상들 가문 몇 개를 보고 전체 상인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실제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그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항상 이제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끝으로 이제 한 가지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요거 한 가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가업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팔 수도 있습니다. M&A.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카부라고 해서 네. 그 영업 독점권을 사고 팔고 상속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업 독점권을 남한테 타인한테 팔았을 때와 네. 자식에게 상속했을 때 야. 어느 쪽이 오래 더 가냐? 오래 가냐?
세습 경영보다는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는 그 시장에 맡기는 게 좋다는 건 예. 그게 이제 원칙과 정설인데. 그렇습니다. 네. 결과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워낙 일본에서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대를 이어서 가업의 영속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다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영업 독점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상속하는 경우보다 3배 이상 많고요. 네. 그러니까 타인에게 그냥 파는 거죠. 음흠. 타인에게 팔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18.1년 정도 생존합니다. 음흠. 근데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면 한 5.6년밖에 못 가요. 네, 그럴 줄 평균적으로. 알았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남아있다고 할까요? 지금 이제 일본의 역사가 긴 가문들은 다 굉장히 예외적이고 성공했던 굉장히 드물게 성공했던 그런 가문들이다. 그렇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뭔가 그 독특한 뭔가 썸띵은 아닌데 굉장히 활발하게 상업이 그 현재 우리 현대 자본주의에서 벌어졌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네. 우리보다는 먼저 한 네. 몇백 년 먼저 한 일본에서 400년 먼저.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는 서로 다이다이 비슷했으니까 붙어서 서로 이제 뭐 서로 비슷하게 이제 주고받고 뭐 그랬을 텐데 그 이후에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한 300년 동안 상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자본주의 연습을 먼저 하고 거기서 모아진 어떤 그 캐피탈이 그렇죠. 결국은 뭐 저 2차 대전도 일으키고 러일 전쟁도 이기는 그게 기반 아니었겠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옆 동네인데. 뭐 그거는 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아까 그 우리가 이렇게 봤던 이 중앙집권제와 지방자치제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던 게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제가 돼 있고 각각의 260여 명 되는 다이묘들이 이렇게 집권하면서 지방 경제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세금을 걷는데 요거 이제 에도에 와서 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치열하게 경쟁적이었군요. 네, 조선은 그냥 왕 되고. 하나가 독점하는 네, 그런 네, 시스템이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지방 경제는 지방 경제대로 발달하고 요게요. 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되지만 요 저 끝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이 지방 정부들이 외국과 소통하면서 무기도 얻고 이러면서 이제 이 명치유신이 일어나고 신정부가 들어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치 않은 지방자치제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의도한 걸로 생각되지는 않고요. 역사적으로 의도치 않은 지방자치제였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다 하기에는 좀 힘이 벅찬 그런 네네. 시스템이다 보니 지방 분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그게 경쟁의 요인이 됐다. 그렇죠. 번끼리도 경쟁하고 또 번끼리 교류하고 이게 말하자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처럼 작용했던 그렇게 거죠. 됐네요. 각각의 영국이라고 해서 실제로. 예. 묘하게 상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네네. 발달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네요. 그걸 또 견제하려고 이제 그렇죠. 가족들 인질로 삼고 기러기 아빠 만드니까. 야, 재밌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역사적인 연원이 그랬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국외대 이창민 교수님과 함께 일본의 경제사 중에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좀 배운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거 배웁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치유신 메이지 유신 전후로 해서 네.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충 언제적에 있었던 일이죠? 그게 이제 1868년에서 이제 그 이후에 한 1900년대 이 초 1차 세계대전 이전, 러일 전쟁 이전 그 시점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쓰러져가는 그 시절에 그렇죠. 일본은 19세기 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얽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